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밤, 민수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친척집 대문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발끝은 이미 시리고 가방은 낡아 터져 지퍼도 잠기지 않은 상태였죠. 큰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너랑 더는 못 산다. 여기 있어봤자 밥만 축낸다. 민수는 가방을 끌어안고 울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들만 민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책임지지 않는 게 맞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도 이 추운 밤에 이렇게 두면 됐어. 우리가 뭐 붙여야? 그냥 놔둬. 민수는 대문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뺨에 흐르는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마치 가슴 한가운데로 거대한 얼음덩이가 덮인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수의 삶은 이렇게까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갔고 민수에게도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점심 맛있게 먹고 와. 오늘 저녁엔 너가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게. 하지만 그 저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민수는 급하게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따라오렴. 그리고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너희 부모님께서 오늘 큰 화재가 났는데 돌아가셨단다. 민수는 그때부터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었지만 눈을 떠도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이모와 큰아버지가 민수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민수는 비록 부모님이 없어진 현실이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의 진짜 얼굴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네 부모가 빚만 잔뜩 남겨서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하게 생겼다. 너도 여기서 눈치 좀 보고 살라고. 민수는 매일 집안일과 구박 속에서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아야 했죠. 그러나 그런 민수를 지켜보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애를 데리고 있어봤자 우리만 손해다.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지. 그렇게 민수는 추운 겨울밤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는 두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동네를 떠돌다 결국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낡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죽어야 하나요?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던 한 할머니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겨울 바람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웅크린 민수를 발견하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주름진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너 혼자니? 민수는 처음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니? 밥은 먹었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리 와라. 추운 데서 얼어 죽을 셈이야? 할머니는 민수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민수에게는 마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난로를 피우고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에 살면 된다. 걱정 말고 많이 먹어.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얼떨떨했지만 따뜻한 국물 한 입을 마신 순간 모든 경계심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심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초가지붕 아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외벽에 흙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마당은 작은 텃밭과 닭장이 전부였지만 민수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춥지? 이리 와서 불 좀 쬐어라. 할머니는 아궁이에 나무를 넣으며 말을 건넸어요. 난로의 불길이 타오르자 작은 방 전체가 따뜻해졌고 민수의 파랗게 얼었던 손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냄비를 올려놓고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곧 방 안에 된장국 냄새가 퍼졌어요. 민수는 배가 고파 소리나는 배를 감추려 몸을 웅크렸지만 할머니는 그런 민수를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배고프지?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국을 가득 담은 그릇을 민수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민수는 망설였지만 뜨끈한 국을 한 입 떠먹고 나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짐이라니. 너는 이제 내 손자다. 그리고 너가 여기 있으면 할미도 외롭지 않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쉽사리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민수가 할머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작은 방 한쪽에 낡은 이불이 깔렸어요. 이제 자거라. 내일 아침에 따뜻한 밥 해줄 테니. 민수는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고마웠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밤새 뒤척이며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정말로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민수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아침이 오면 정심 할머니는 민수에게 일찍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루가 길단다. 같이 텃밭에서 일하자꾸나. 민수는 작은 호미를 들고 밭을 맴돌며 잡초를 뽑거나 할머니가 심어놓은 작물을 가꾸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겁고 지루하게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너 학교는 다녔지? 공부는 좋아하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못 가겠죠?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왜 못 가겠냐? 너는 공부해야 한다. 할미가 너한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민수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들렸어요. 그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할머니의 말은 무언가 믿음을 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농사일을 배우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남의 집 애를 데려다가 고생을 사서 해? 저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친척들도 내쫓았다던데.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을 때
스스로가 할머니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그는 밤마다 조용히 방구석에서 흐느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왜 나 같은 애를 도와주시는 거지? 그런 민수의 불안감을 할머니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가 여기 있어서 할미는 행복하다. 너는 절대 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말이 많지만 그 말에 휘둘리면 내 인생도 흔들린단다. 너는 여기서 그냥 너답게 살면 된다. 그날 이후 민수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텃밭에서 일하며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민수는 점점 할머니를 도와주는데 익숙해졌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돕고 싶어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닭장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으며 민수는 자신의 하루를 채워나갔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야무지게 잘하겠구나.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도 언젠가 자신이 할머니에게 보답할 날이 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어요. 민수는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고 할머니는 닭장 옆에 앉아 낡은 바구니를 고치고 있었어요.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작은 새들의 지저귐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하루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무겁게 땅을 밟는 발소리와 바퀴 끄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민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대문을 향했고 곧 그 앞에 멈춰선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낯선 남자들 중 한 명은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짧은 머리에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진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직감했죠. 민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큰아버지가 억지로 웃음을 띤 얼굴로 민수를 부르며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민수는 몸을 돌려 대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 오셨어요? 민수는 최대한 떨리지 않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민수의 경계심에 살짝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희 할머니 좀 불러줄래?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정심 할머니가 텃밭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냐? 할머니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왔고 민수는 할머니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정심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어르신, 민수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큰아버지는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며 말했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남자들의 무거운 분위기가 할머니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민수는 내 손자처럼 여기서 살고 있다. 뭘 골치 아프다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그러자 큰아버지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민수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일이 좀 꼬였다. 이게 다 너희 집안일이니까 민수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물었어요. 그 빚이 어째서 여기까지 오느냐? 그 빚을 떠넘길 데가 없으니
이제 와서 민수를 찾으러 온 거냐? 큰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치고 난리라서 민수가 그쪽에 가 있는 게 더 맞는 일이지 않겠나. 그 말을 듣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어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쫓아낸 건 당신들이잖아요. 저한테 뭘 책임지라는 거죠? 큰아버지는 민수의 외침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민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너도 내 부모 빚이 어떤 건지는 알겠지? 우린 이미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 너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때 할머니는 민수를 뒤로 물리고 큰아버지와 남자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이 애는 내 손자다. 내 집에서 살아갈 애다. 그러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만약 또 찾아온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어요. 큰아버지와 남자들은 할머니의 눈빛에 눌린 듯 물러섰지만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건 어르신이 봐야 할 문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우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남자들이 떠난 뒤 할머니는 잠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쥔 서류 봉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할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너가 여기 있는 건 짐이 아니라 축복이란다. 내 아들도 빚 때문에 이 집을 떠났단다. 그래서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증명할 거야. 다시는 누구도 나를 이렇게 내몰지 못하게 할 거야. 민수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되새기며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와 함께 농장에서 일을 돕고 남는 시간에는 할머니가 남겨준 책과 학교에서 쓰던 노트들을 펼쳐놓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혼자 하는 공부는 어려웠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로 나가 자신만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몇 년 뒤 어느 날 할머니는 농장에서 일을 마친 민수를 부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내 오랜 친구인데 너가 이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거야.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머니의 말이라면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함께 읍내로 내려간 민수는 작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민수가 묻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변호사 사무실이다. 너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려면 이런 분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민수는 약간 긴장하며 문을 열었어요. 안쪽에는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민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너가 민수구나. 내 얘기 많이 들었다. 그의 이름은 박 변호사였고 할머니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수와 할머니를 앉혀놓고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너가 할머니를 많이 도와준다면서? 참 장한 아이구나. 그런데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고개 끄덕임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부모가 빚에 허덕이다가 세상을 떠난 일,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일,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친척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그는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마쳤을 때 박 변호사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가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해. 그리고 너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한 우연이라뇨?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이 단순히 망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군가 고의로 너희 가족을 코너에 몰았을 가능성도 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빚더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박 변호사는 민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민수는 기억나는 대로 부모님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민수의 친척들이 부모님의 사업에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지분을 매각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너희 친척들이 내 부모님 사업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들도 이 과정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게 떠넘기려는 거지.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그걸 밝혀낼 방법은 없을까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은 있어. 너가 내 도움을 받으면 될 거야. 하지만 너가 정말로 이 싸움을 시작하려면 공부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 민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어렵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이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서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민수는 친척들의 재산 거래 기록을 뒤쫓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사업이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서류에는 친척들이 사업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기록이 있었고, 또 다른 서류에서는 당시 민수 부모님의 사업장 부지가 대형 건설사에 팔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모든 정황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수의 부모를 몰락시키고 그 뒤에서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 누구도 나를 또다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박 변호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자. 민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부모님의 사업 관련 서류와 계약서, 친척들의 재산 변동 기록, 건설사의 내부 문서까지 하나씩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제보할 계획도 세웠죠. 증거가 충분히 쌓이면 친척들과 건설사를 법정으로 끌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민수를 막기 위해 치졸한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큰아버지는 민수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생신고를 조작해 민수가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가 우리 집안 자식이 아니라면 그가 주장하는 건 전부 근거가 없는 거야. 건설사 역시 언론을 동원해 민수를 매도하려 했어요. 그들은 민수를 이권을 노리는 고발자로 묘사하며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썼어요. 이 모든 공격은 민수를 한순간 무너뜨릴 듯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를 붙잡아 준 건 할머니였어요. 민수야, 너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잊지 마라. 흔들리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너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이미 강한 사람이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어요. 박 변호사와 함께 과거 부모님의 사업에 얽힌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하나씩 뒤졌고 결국 큰아버지와 건설사가 부모님의 사업 부지를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매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게다가 민수는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경찰 보고서를 재조사하며 사고가 단순히 불행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서까지 발견했어요. 그 문서에는 사고가 일어난 당일 큰아버지와 건설사 관계자가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죠.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민수는 증거를 하나씩 제출하며 친척들과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드러냈어요. 법정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파산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욕심 많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증언과 증거 자료들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특히 건설사와 친척들이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와 재산 거래 내역은 재판부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이 부모님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민수는 그동안 부모님과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을 정면으로 맞섰고 법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은 친척들과 건설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요. 친척들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건설사는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민수는 법정 밖에서 할머니와 함께 섰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제 부모님이 억울함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요. 할머니는 민수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수야, 너가 해냈구나. 정말 대견하다. 민수는 이 싸움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며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를 데려온 지 딱 20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39살이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는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날은 특별히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보여드리기 위한 날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어디 좀 같이 가셔야 해요. 민수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갑자기 어디를 가자는 거냐? 뭘 이렇게 신비롭게 굴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차는 곧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어요. 붉은 기와로 된 지붕과 넓은 정원, 곳곳에 심어진 꽃들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죠. 여긴 어디냐?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민수야, 이런 건 필요 없다. 난 지금 살던 집에서 충분히 행복하다. 너무 큰 걸 해준 거 아니냐?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갚을 수 있는 건 아무리 커도 부족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원 곳곳에 심어진 꽃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국화까지 다 심어놨구나. 정말 꼼꼼한 녀석이네. 민수는 할머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시설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어요. 넓은 거실,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침실, 큰 창문이 있는 방은 모두 할머니를 위한 공간이었죠. 이젠 여기서 편히 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 이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와 할머니는 새 집의 마당에서 함께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너가 오지 않았다면 난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을 거야. 그저 농사 짓고 조용히 살다가 죽었겠지. 하지만 너 덕분에 내 삶도 변했단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갚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넌 이미 충분히 내게 보람을 줬다. 너는 내 자랑이고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선물 같은 존재란다.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퍼졌어요. 과거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아이를 데려다 키운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야기로 변했죠. 저 민수가 저렇게 성공했대. 그 할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야. 저 애를 살렸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겠지. 진짜 사람은 남을 도울 때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봐.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감탄과 존경을 보냈고 할머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성공을 넘어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돌려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고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재단에서는 고아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민수처럼 소외된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어요. 할머니와 민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